네, 굿모닝 월가이브 드림스탁나우에서 더욱 막강한 투자 전략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업라이즈 이호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보내고 오셨나요? 네,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내장도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정말 눈물이 주르륵 나요. 눈물이 주르륵이요. 네.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제한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내리 하락이죠 지금. 그래서 공매도 제한이 있기 전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은 어떻게 리뷰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국내 시장에서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과 그 2차 전지 부분에서 이제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이제 힘 겨루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날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 이맘때쯤에도 전기차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도 에코프로 영역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긴 했는데 기억해 보시면 4분기가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비수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올해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좀 실망감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차가 안 팔리면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틀렉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좀 주가가 주춤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반도체 부분은 반대로 어제 사실 일부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지만 하이닉스 필두로 해가지고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굉장히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2위는 가끔 한 번씩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계속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2위로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 찾아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97조, 지금 하이닉스는 96조. 1조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역전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어떤 것이 주도 세력을 갖는지를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포인트들 한번 쭉 짚어보면서 이번 주 증시 일정은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많은 주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제가 이번 주는 별로 중요한 맞아요. 일정이 없어요.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는 CPI 이제 미국의 이제 물가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이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이 두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물가가 얼마나 안정되는지 그리고 소매 판매는 경기 침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죠. 미국의 바이든과 중국의 시진핑이 만납니다. 보통은 이제 정상들이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들을 갖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안 이제 그 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예산안이 지난 이제 9월 말이었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공화당에서 야 우크라이나에다 돈을 왜 또 주냐 그러면서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셧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망신을 당할 리 없으니 한 달 반 정도만 좀 임시로 이렇게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것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셧다운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참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한 게 만약에 지금 그 시진핑이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야, 미국 정부가 셧다운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좀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선출됐던 공화당 하원 의장이죠. 토마스 이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예산안을 일단 임시로 내놓은 안이 있거든요. 이 안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화요일 날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만약에 통과돼서 화요일 날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CPI보다도 오히려 더 큰 소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금요일까지 이제 피말리는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 가는데 바이든은 뒤에서 이제 지금 예산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진핑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 일정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해도. 목요일 날은 또 수능이 있죠. 그래서 그쵸. 이제 아침에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어진다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10시로 늦춰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는 제가 오프닝 외신 스케치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이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입니다.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전망이긴 한데 금융시장의 파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는 전망치가 수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정도 이제 뉘앙스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만 가지고 뭔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이제 약간 움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만 있다라고 하고 정치적으로는 협상이 잘 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 내가 전망치를 낮춰서라도 전망을 그러니까 등급을 낮출 수 있다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준 거고 이 얘기를 들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협상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로 긍정적으로 보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전망 자체는 재정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연방정부의 이 셧다운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어떤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이제 그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던 마이크 존슨 이분이 강경파로 분류돼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친 트럼프 인사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대변해서 그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도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그거 다 빼고 예산안 다 줄이라는 것 쪽으로 협상을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마이크 존슨이 주말 동안에 나왔던 예산안을 보니까 이 예산안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하자. 약간 그 좀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안을 내놓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나는 그냥 반대세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디스에서도 좀 경고를 내놓은 것 같아요. 너네 그렇게 양극화돼서 싸우지 마라. 좀 잘 마무리해서 매듭을 지어라 라고 앞서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이랑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서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관심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얘네들이 내야 되는 이자가 1조 달러가 넘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숫자를 까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0.5조 달러였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1조 달러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 1.4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0.5조 달러씩 지금 매년 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자꾸 저기 뭐 집에서 놀고 있는 자식이 생각나고 일은 안 하면서 이제 카드 빚이 나가지고 이제 이자가 계속 천정부지로 매년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 미국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대안이 금이나 비트코인인 거죠. 이거 달러를 이걸 언제까지 믿어야 되나? 아니면 뭐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는 거 이거 걱정되는데 쟤네들이 이자 저렇게 천정부지로 하고 재정정책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싸우고 저러다가 나 못 갚아 이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때마다 관심을 한 번쯤 갖게 되는 것들이 금이랑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 잘 아시겠지만 금의 가격의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은 실질 금리라고 해서요. 그냥 이제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줄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금은 금이거든요. 그럼 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그냥 그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시면요.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이 2006년부터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네. 근데 정확하게 작년 초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던 다이버즈 된 거죠.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작합니다. 이게 왜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지금 파란색 선이 실질 금리니까 이게 역축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수록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데 금 가격이 안 내려와요. 반대로 작용. 왜 안 내려오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금리가 올라서 금 가격이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금이 좋아라고 하고 금을 사는 애들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사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불안한데 이거 어떡하지? 미국 정부한테 그만 돈 좀 빌려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누군가가 금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미국은 아닐 것 같고. 미국은 아닐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도 아닐 것 같고. 네. 그 지금 아까 시진핑하고 만나는 바이든하고 만나는 그 시진핑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역대급으로 지금 금을 사고 있는데요. 딱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벌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여줬던 그림하고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표로 나오네요. 미친 듯이 금을 사고 있는 중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저희 그 막대 그래프가 과거에는 그냥 플랫하다가 갑자기 올라온 부분이 있죠. 저 때부터 아까 다이버즈가 나오는 그 시점. 그러니까 누군가는 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 역시 비슷하게 금 말고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고 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ETF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제 주변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비트코인이 올라서 난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듣고 있으나 많이 사신 분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명 정도 있어요. 한 명 정도. 네. 그게 전가요? 네. 아닌가요? 네.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거거든요. 클라우디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에는 아직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붐비는 곳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자산 지키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트코인 일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그쪽으로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10월 CPI에도 많은 눈길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CPI 얼마나 낮아질까요, 물가? 전망치는 기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긴 한데 클리블랜드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MOM으로 전월 대비해서 0.1%에서 0.2% 정도로 조금 낮아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미시간 대학교에서 전망했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면서 걱정이 커진 건 사실이긴 한데 이번에 나온 지표는 아마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파월 의장이 한 말이 있거든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주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다시 긴축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물가가 한 번만 더 높게 나와봐봐. 그러면 내가 당장이라도 긴축하겠어. 라는 의지의 표현이어가지고 물가 지표가 잘 나오는 것은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시진핑과 그리고 바이든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주시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둘이 만나서 네. 끝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지 빠지는지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가 잘 됐다더라. 네. 그러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안 됐다더라. 그러면 이제 빠지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예상하는 게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배경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장표를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무역량이 수출량이죠.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이제 남색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미국으로 가는 것이 18% 줄어들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계속해서 사용했던 워딩은 디커플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워딩이 조금씩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다이버시파이로 바뀌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주말 동안에 이제 옐런 장관이 중국에 갔다 오고 막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아주 중요한 단어는 스테빌라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빠르게 낮아졌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시키자. 이게 이제 옐런 장관이 가지고 왔던 단어라고 본다면 어쨌든 미국은 중국하고 지금 관계를 더 악화시킬 생각은 없긴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야, 그러면은 나 저기 반도체라도 좀 더 줘.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뭐 옛날 것만 주지 말고 좀 새 것도 좀 줘. 그래야 나도 AI 좀 만들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AI 가져가면 또 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할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가져온 그림이 딱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1998년, 그러니까 이제 벌써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던 숫자가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는 중국이 국제 시장으로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FDI라고 해가지고요. 네. 중국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돈을 계산해 봤더니 항상 플러스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국으로 가서 공장 짓자. 그러려면 돈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항상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마이너스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시면 아주 명확한 것이 최근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엄청 가파르게 내려가는. 이건 뭐냐면은 야, 뭐하러 중국에다 공장을 짓냐. 돈 빼서 베트남에다 짓자, 인도에다 짓자, 딴 데다 짓자라는 것이 저 그림에서 여실하게 드러난 거고 이미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돈을 싸집어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진핑도 마냥 AI 안 주면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라서 둘 간의 관계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위험을 찾아가는 돈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돈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 뭐냐면은 하이힐드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주긴 하는데 부도날 위험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거기로 돈이 안 들어가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좀 많이 돈이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배경을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둘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딱딱 퍼즐처럼 맞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아무래도 AI일 것 같은데 반도체 칩 관련해서 AI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GPT-S랑 GPT 스토어가 갖는 의미들이 있다고요. 네, 그 오픈 AI에서 네. 이번에 이제 챗 GPT를 연초에 발표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것을 했는데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온 오픈 AI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깜짝 스타트업들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스타트업도 나 지금 뭐 한 거지? 6개월 동안 뭐 이런 분위기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GPTs 그러니까 GPT들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잠깐만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챗 GPT는 오픈 AI에서 만든 챗 보신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G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냐면 진짜 쉽게요. 코딩 하나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요. 그러니까 이제 GPT에다가 이런 거죠. 저 2호석 GPT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 PDF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PDF 파일을 GPT한테 던져주는 거죠. 이걸로 2호석 GPT 만들어봐. 그럼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러면 그 GPT는 마치 제가 책에다가 써놨던 것을 다 이해하고 있고 마치 이호석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대답해주는 GPT인 거예요. 그러니까 GPT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GPT들은 만들어지는 것도 쉽고 만들고 나면 GPT 스토어라는 곳에 올려놓고 마치 앱스토어인 것처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GPT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려고 달려들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많이 토론을 해봤어요. 이거 그럼 뭘 만들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목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죠. 네. 의사 GPT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지금 뭐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는 법무사, 세무사, 그리고 변리사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 GPT도 만들 수 있겠죠. 워렌 버핏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아니면 뭐 이호석이라면 어떻게 할까? 또 누구 우리를 투자를 잘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누구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수익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GPT, 그러니까 이제 AI로 대변되는 이 변화들은 앞으로도 세상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면서 변화시킬 겁니다. 이건 이것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재정 문제 그리고 정치 문제는 흔들리는 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들린다라는 걱정이 만약에 되신다면은 뭐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이것을 통해서 해지를 하시고 계속해서 업사이드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역시 AI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세상을 바꾼다는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비용을 낮출 것인지, 어떻게 해서 매출을 늘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특히나 이제 AI가 바이오랑 만났을 때 시너지가 정말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 바이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랑 바이오랑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챗GPT처럼 뭔가 내가 하지 않고 AI한테 시켰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 비용이 정말 큰 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할 때
후보 물질을 찾을 때는요. 이걸 비유를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손으로 찾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될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AI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해운대를 쭉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가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바이오와 만나게 되면 이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착안하셔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 이효석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